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설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뭐 설이든 추석이든 저희가 명절 연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또 명절 스트레스가 옛말 아닌가 하다가도 또 이게 요즘에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갖은 잔소리나 눈치 또는 뭐 집안일 이런 걸로 바쁘시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희 영화학개론과 함께라면 좀 더 홀가분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선배님들 설 연휴 부디 재밌게 즐겁게 안전하게 잘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설 연휴를 맞아서 저희 영화학개론이 조금 이제 휴민트에 이어서 폭풍의 언덕으로 일주일에 2번 생생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이나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선배님들이 보고 싶었으면 제가 일주일에 2번이나 이렇게 찾아오겠습니까? 해서 2번째 찾아오는 것인 만큼 또 특급 게스트분들 모시고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분의 게스트 모시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한 분은 저희 영화학개론에 경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신입생이세요. 근데 또 이 두 분이 모종의 관계로 얽혀있다.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 일단 저희 영화학개론의 이제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학개론의 당당한 선배님이 되신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약간 로켓단처럼 명랑함의 표상, 순수함의 화신 우리 고래님, 박고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배라서 위험을 조금 지키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3번째 방송으로 선배님들 찾아오게 된 박고래입니다. 그래서 드래곤 길들이기와 프랑켄슈타인 에피소드 이후로 이제 3번째 출연을 해주시는 고래님 먼저 인사를 드렸고요. 좀 이따 또 자세한 얘기는 나눠보도록 하고 2번째 게스트입니다. 사실 오늘 신입생이기도 하지만 친소 특집이랄까요? 오늘 고래님이 엮어오신 어떤 그 2번째 게스트예요. 저랑은 사실 일면식이 없었는데 고래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해서 우리 오늘 신입생 진호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입생 음악감독 진호입니다. 떨고 있는 것 같은데. 대어를 낚으셔가지고 고래님이 오, 이 자신감. 어떻게든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래님과 진호님과 고래님 두 분 모시고 폭풍의 언덕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가 1부는 근황 토크 및 사담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그런 얘기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고래님 그 프랑켄슈타인 에피소드 이후로 그래도 한 4개월 만에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그간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러게요. 엄청 추운 겨울이 지나갔고 이제 겨울이 조금 끝난 것 같은데 그냥 겨울잠 웅크리면서 잘 지냈지 않을까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근황은 제가 뭔가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학교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배우님이시죠? 연기하시고. 네. 그래서 그런 전공 심화 과정을 좀 돈독히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가고 싶었는데 그 대학원이 잘 됐다. 그리고 지금은 쉽지 않아요. 옛날에 오디오 물리니까 제가 내 눈치를 좀 제가 오랜만에 왜 이렇게 두 분이 서로 스스럼 없이 물고 뜯을 수 있는지는 좀 이따 밝혀보도록 하겠고요. 네. 두 분의 관계. 네. 아무튼 그 뭔가 그 합격을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불안했는데 그 지금은 대학교. 네. 대학 원. 근데 지금은 또 그 막상 되고 나니까 입학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무서워요. 개강이 두려워요. 그 이상한 인간의 마음이란 정말. 어찌 이리 복잡한가. 그런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시죠? 행복은 합니다. 아니 이게 또 오피셜하게 공개하기는 조금 뭐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우리 고래님께서 당당하게 합격을 하신 그 학교, 그 대학원 명문이거든요. 그렇죠. 연기를 배운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 번쯤 꿈꾸게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또 고래님이 저희 영화학개론의 어떤 위상을 드높여 주시고 계신 거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다 영화학개론 덕분이었다고 해도 될까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리액션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하고
해도 될 것 아니 무슨 같은데. 공산당 세뇌 교육 받은 사람처럼. 대학교 때 세뇌 많이 받아가지고 숨 쉬듯이 버튼만 누르면 나오네 이게. 어떡하지? 어쨌든 너무너무 일단 축하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지금까지도 배우 박고래로 열심히 해오셨지만 앞으로 또 이제 펼쳐주실 그런 어떤 커리어들이 더 기대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이제 고래님께서 대어를 하나 물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월척이죠. 월척 본인 피셜 I'm 월척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진호님께서 그 진호님께서 스스로 좀 소개해 주시기 전에 이 경위, 이렇게 진호님을 초대하게 된 경위와 또 어떤 진호님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 고래님이 약간 인트로듀스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다면. I believe 이거 깔아주세요. 저작권 때문에 안 되는데 제가 불러드릴까요? 네, 불러보시죠. 제 친구 진호는요. 먹는 것을 참 좋아하고 그런 거 말고 세상에 누가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먹는 걸 좋아한다고. 나락으로 가는 방송. 되면 안 되는데.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예. 죄송합니다. 음악과 음향의 길에 뭔가 이렇게 자기의 길을 그쪽으로 정해서 본인은 밑바닥 출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참 자신의 커리어를 잘 닦아나가고 있는, 이제 조금 더 뭔가 이제 감독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길을 가고 있는, 일본어 전공이었지만 자퇴했고 기타 전공이었지만 자퇴를 하고. 잠깐만, 일본어랑 무슨 전공? 기타. 아니 좀 TMI? 그런 것까지. 월척이니까. 그렇죠. 예, 뭐 사실 저도 인트로듀스를 부탁했을 때 이런 걸 기대하진 않았는데. 제 서사를 그냥 다 한 번에 읊어버리시는.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뭔가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아온, 그러면서도 이제 음악에 대한 자신의 길을 뭔가 이렇게 공고히 하고 있는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래님의 소개를 받아서 비록 일본어를 전공했었지만 그만두고, 또 기타를 전공했었지만 그만두고, 지금은 명실상부 음악 감독의 길을 꿋꿋이 걷고 계신 우리 진호님, 좀 이제 셀프로 소개를 해주실 수 있다면 선배님들께. 뭐 고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길바닥 출신이라고 늘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가방끈이 짧은 거죠. 그런데 이제 충격 싫어. 되게 왜냐면은 쉽게 리액션하기 어려운. 학교를 뭐 가고자 한다면 갈 수도 있었을 테고, 네. 뭐 이제 배움을 위해서 이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는 이제 오히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은 빨리 이 사회에 편입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뭔가 스스로의 자기 위로 또 같이 갖고 있으면서 하다 보니 이제 어느덧 이 음악 일을 한 게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막 이렇게 막 없이 산 적도 많았고. 사실 아시잖아요. 우리 예술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막 풍족하게, 그쵸.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막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막 이게 할 수가 없는 거는 뭐 다들 뭐 선배님들도 아실 거고 다 아실 텐데,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렇고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음악 감독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꿈은 이제 프로듀서, 막 나는 언젠가 이런 존 윌리엄스나 아니면 한스 짐머 같은 영화 음악 감독이 되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럼 이제 엔지니어부터 해봐라 라는 이제 저의 이제 그 스승님이 계시는데, 멘토가 또. 네, 멘토가 이제 그냥 멘토도 사실 원래 멘토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저 알려주세요. 요다를 찾아서 무작정 대고바 행성으로 갔던 루크 스카이워커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셨던 거군요. 약간 이제 중간중간 삐뚤어진 마음도 가지면서 또 다크포스의 또 이렇게 유혹을 또. 그렇죠. 안에 이런 내적인 약간 검은 마음을 이제 잘 억누르면서 인고의 시간을 견뎌서 이제 엔지니어로 하다가 이제 뭐 우연찮게 뭐 이제 연극 음악을 하게 됐고, 연극 쪽에 그래서 연극 쪽도 굉장히 이제 오래 하고, 음악을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알만한 막 대단한 작품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1년에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살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영화 음악 감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회가 이제 조금씩 생기면서 계속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늘 커리어를 이제 조금씩 쌓고 있다. 약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뭐 엔지니어로 시작하셔서 연극 쪽에 계시다가 그렇죠. 지금도 연극은 계속 하고 계신가요? 연극 계속 하고 있고요. 음. 뭐 지금도 계속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 그 작품의 음악이나 음향.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인디 음악계에 계속 있었어요. 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수역에 이제 서울 상수역에? 네, 홍대 상수동에 제비다방이라는 카페 겸 공연장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유명하죠. 그렇죠. 거기도 이제 뭐 이제 한 15년 됐나 뭐 그랬는데 이제 거기를 가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거기 위에 레이블이 있었어요. 사실 그 제비다방 위층에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인근에. 근데 거기 레이블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있으면서 이제 배우면서 거기서 이제 인디 음악 앨범이라던가 이런 거 레코딩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믹싱, 마스터링 뭐 이런 엔지니어로서의 소양을 익히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막 편곡도 하게 되고 뭐 하다가 나중에 작곡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같이 계속 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길바닥 출신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시기엔 너무 겸손하신 그런. 아니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가끔 예술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혹시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라던가 뭐 사실 하면은 비단 예술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그렇죠.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업계든 좀 이제 학교에 대한 학벌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니까. 그렇죠. 이게 뭐 물어보지 말라는 것도 없고 이게 의뢰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물어보게 되잖아요. 뭐,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예. 뭐 음악 하셨으니 뭐 어디서 대학교 수학하셨어요? 나오셨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나온 게 없고요. 그래서 길바닥 출신이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그게 저한테도 마음이 편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간지예요. 네. 맞아. 스티브 잡스 차고에서 만든 게 간지 아닙니까? 애플을? 그런 그쵸. 게 간지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 내가 지금 위치에서 사실 다 결과론적인 그렇죠. 거긴 해요. 결과론적이죠. 만약에 내가 길바닥 출신인데 여전히 길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그러면은 뭐 이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고자 했고 그쵸. 꾸준히 예.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 이제 사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서도 평판이 이제 저 친구 좀 괜찮다. 뭐 좀 그래도 좀 친다. 좀 친다. 하면은 이제 길바닥 출신이다. 딱 하고 얘기하면은 좀 뭔가 프라이드가 맞아요. 생기는 거죠. 그게 간지예요. 네. 다 또 특이 이력이 있어요. 뭐죠? 그 요즘 나 혼자 산다에 그 크라잉넛의 베이시스트이신 한경록 형님이 나오시거든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쵸. 그분이 이제 캡틴 락이라고 하시는데 캡틴 락의 밴드가 또 있거든요. 아, 거기에 크라잉넛 말고 한경록 씨만의 또 밴드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한경록 씨가 이제 프론트맨으로 있는 캡틴 락 밴드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타로서 플레이어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특이 분을 이력. 지금은 거의 이제 그 예전에 한 17년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 프론트맨이 워낙 바쁘다 보니 한경록 씨가 지금 그 밴드는 거의 약간 전설 속의 포켓몬처럼 그때 그랬었지 같은 그때 열심히 했었지 밴드를. 아니 그래서 나 혼자 산다에 자료 화면이 지나가는데 한 3초 나오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경록 씨가 나오셨더라고. 네, 그렇죠. 너무 웃겼어. 거기 나오시는구나. 제가 나오는 건 그 아니고 3초, 그 사진 3초. 사진 그것도 되게 웃겨. 그 자료 그 화면에 그 자료 화면 같은 느낌 있잖아요. 자료 화면에 LED 판에 그 이제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캡틴 락의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액자 속 그렇죠. 액자식 구성이네요. 약간 인셉션의 인셉션 같은 느낌으로. 근데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래 씨가 저기 너다 했는데 한 그게 201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인가요? 9년 전에 제 모습이 딱 나왔는데 내가 저랬었구나. 그래도 저렇게 좀 얄쌍했었구나. 어쨌든 그런 한경록 씨 밑에서 이렇게 함께 같이 밴드를 활동을 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또 기타 실력이, 제가 사실 밴드나 대중음악 쪽에 조금 이제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긴 하는데 기타 실력이 어쨌든 대단하시니까 또 같이 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 이제 활동하는 기타리스트 분만큼 제가 솔직하게 잘 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든 공연은 하긴 하는 거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민폐는 끼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이제 연습하다가 하고 뭐 하는 편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 활동을 안 해서 그래서 뭐 지금은 다시 죽었다고 봐야 돼요. 전세 손이. 속으로. 제 이제 손이 이 아, 빠르기가 손의 감각이 그렇죠.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아요. 에이징 커브가 있다 이것도. 아 그럼요. 이게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마치 이제 언어를 학습하다가 아. 한 2주일 쉬면은 까먹듯이. 맞아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듀오링고를 했었다가 열심히 했었는데 뭐 어떤 언어? 영어? 포르투갈어를 포르투갈어? 예. 근데 이제 그 술래길을 이제 고래 씨랑 같이 갔다 왔었거든요. 포르투갈을. 아, 또 이거 근데 할 얘기 많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해도 되지만 이제 그 이후로 갔다 온 이후로 갑자기 흥미를 잃어서 아. 지금 듀오링고가 100일째 저를 찾고 있습니다. 네. 계속 알림으로. 돌아오라고. 예. 돌아와 되게 달라고. 무서워요. 예. 집착을.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디오링고 부엉이가. 예, 그렇죠. 예. 아무튼 이제 그렇듯이 에이징 커브가 에이징 커브라고 하기엔 고급 아직 좀 단어를 많이 젊지만 하시네요. 예. 에이징. 에이징 커브. 이게 뭐가 고급다? 아니, 상현 씨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넙석 주워 들은 아니 근데 것 그게 같아요. 궁금하긴 해요. 그 아까 말씀하시기를 음악 쪽으로 이제 가고 싶다라고 하셨을 네네. 때 사실 음악의 길도 다양하잖아요. 뭐 이제 경험하셨다고 하셨지만 뭐 뮤지션으로서 어떤 일선 무대에 나가서 연주를 하거나 가창을 하시는 또 포지션이 있고 네. 진짜 그냥 철저히 뒤에서 음향 엔지니어 또는 뭐 프로듀싱을 하는 또 분야가 있을 테고. 그쵸,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존 윌리엄스나 한스 짐머처럼 영화 음악 감독들을 어떻게 보면 롤모델로 삼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혹시 음악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영화 음악을 꿈꾸시게 된 좀 경위가 있을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맨 처음부터 영화 음악 감독이 되겠다라고 꿈을 가지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듯이 제가 예전에 막 기타도 치고 했었으니까 맨 처음에 음악에 대한 그 뭐랄까 애정, 사랑을 느끼게 된 계기는 이제 에릭 클랩튼을 처음에 동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에릭 클랩튼 같은 멋진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시작 나는 자체는 시작으로 음악을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뭔가 깨달았던 거죠. 난 저 사람만큼 되지 못하겠다. 누구나 그 또 특히 예술을 꿈꾸시는 분들은 네. 그런 또 시기가 오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정도 선까지는 못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어느 순간 딱 드는 거예요. 너무 벽을 느껴버리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스스로 자학을 하거나 아니면 나에 대한 기준이 너무 막 낮게 설정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 기타로만 해서 음악을 음악의 삶을 영위하기에는 너무 다른 게 재밌는 게 또 많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음악에 대해 뭐 누군가의 음악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쓰려나 막 이런 생각도 막 가지게 된 게 결국엔 나는 이 뭔가 연주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이 음악에 대한 것 자체가 좋아서 이렇게 하게 된 게 아닐까.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어떤 직업을 했을 때 되게 흥미를 갖고 재미를 갖고 이 원동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할 수 있지 하다 보니 그럼 프로듀서 쪽을 해볼까? 근데 프로듀서에도 워낙 많잖아요 분야가. 그쵸. 아이돌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케이팝 있는데 댄스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면이 그렇죠. 있으니까. 되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이렇게 막 쭉 보는데 좋아하는 영화들을 쭉 보는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어느 순간 이게 뭔가 내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음악, 배경음악이라든가 이 장면과 같이 함께 가는 음악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큰 매력으로 다가와서 그러면 나는 여기를 하면은 내가 앞으로도 할 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다 보니 그럼 난 영화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계기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시기, 예. 나 좀 영화 음악을 하고 싶은 것 같아. 이게 딱 그 시기쯤에 어떤 특정 영화를 보고 좀 이제 그거를 좀 방아쇠를 당겼다고 해야 될까? 좀 많은 여러 편이 있으시겠지만 네. 그 중에 좀 이제 유독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으실까요? 근데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게 사실 어떤 특정한 영화를 보고 영화 음악 감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아니라
제가 군악대를 갔었거든요. 제가 아. 이제 클라리넷 병으로 오, 제가 어렸을 때 클라리넷을 했어가지고 특이한. 되게 특이하죠. 징징이네요. 징징이 별명이 징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유일한 클라리넷 연주자 그렇죠. 징징이에요. 모두가 알 수 있는 이거 스폰지밥이 얼마나 대단한 이 애니메이션인지 클라리넷 하면 징징이 이게 징징이가 엄청 대단한 건데 사실 이게 얘기가 딴 데로 새지만 네. 결국에는 제가 군악대 클라리넷 병으로 갔는데 거기 그 군악대 규모가 좀 큰 규모의 메이저 군악대를 제가 복무를 했었거든요. 오, 근데 거기에 보통 이제 야외 행사들이 많잖아요. 뭐 바깥에서 뭐 국군의 날이라든가 그쵸. 뭐 진해에 있는 군항제라든가 뭐 아니면 어떤 대학과 협연하는 뭐 되게 큰 오케스트라 같은 윈드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 그 관악기로 형성된 오, 거기서 주로 이제 연주를 막 하면 이제 주로 이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항상 있던 파트의 노래가 존 윌리엄스의 노래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특히나 그 옛날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그 빵빠레 음악이라던가 뭐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휘파람 가능한가요? 서머 온 히어로즈인가 뭐 하는 불러보세요. 따라따따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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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음악이 있어요. 트럼펫으로 아이고. 시작하는 입이 악기다. 입이 악기야. 클라리넷 불다 보니까 이 텅잉이 잘 돼가지고 고급 단어. 네. 텅이. 더블 텅잉까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음악들을 하는데 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굴까? 아 그렇게 접근을 하신 네,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존 윌리엄스를 해보니 너무 유명한 음악가 분이신 거예요. 검색을 해보니까 E.T. 주라기 공원, 맞아요. 뭐 인디아나 존스, 조스, 스타워즈. 이 그 시대를 풍미했던 엄청난 영화 음악가인데 전설이죠 전설. 그래서 이 사람을 파기 시작한 거죠. 아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음악들이 영화 음악들이 내가 알고 있는 영화였네? 하다가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격가지로 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 한스 짐머도 만나고. 그렇죠. 근데 한스 짐머가 그때 당시 우리가 이제 제가 군대 있을 때 막 다크나이트라던가 뭐 그 전에 라이온 킹이라던가 뭐 최고죠. 많잖아요. 너무 네. 유명한 것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그 이제 존 윌리엄스 시대가 있다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보면 한스 짐머의 세대일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되게 현대적인 감각들의 음악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큰 센세이션으로 다가오게 됐고 이 사람들이 창조해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화를 결과물로 나오는데 엄청난 큰 비중의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영화는 이제 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청각적으로 그게 가미가 됐을 때 더 시너지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화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때때로는 청각적인 요소가 시각적인 요소를 견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라기 공원의 메인 테마라든지 스타워즈의 메인 테마 아니면 뭐 조스의 메인 테마를 영상 없이 먼저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재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또 존 윌리엄스의 또 능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엔니오 모리코네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쭉쭉쭉. 유명한 사람들의 음악을 파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이 까지 될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사람들의 길을 가고 싶다. 이쪽 방향으로 걷고 싶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 이제 지금 스텝들을 밟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기회가 있으면 영화 음악 쪽으로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네요. 보통은 어떤 특정 영화를 보다가 그 음악에 감화돼서 이쪽 길을 선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군 생활을 하시면서 그 음악을 먼저 접하고 그러니까 뭐 완전 처음 접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그렇죠. 좀 더 와닿게 접하고 알고 보니 내가 봤던 이런 영화들의 음악이 다 이분의 것이었구나 해서 역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음악 감독의 길을 걷게 되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영화를 하기 전에 연극 쪽의 음악과 음향을 담당하다 보니까 연극도 사실 이제 라이브의 영화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관객들이 있고 내 눈앞에서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스크린으로 옮기면 영화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연극에서도 음악이 필요한 거고 음향이 필요한 거고 하니까 그 이제 그 연기를 하면서 있던 구성되는 씬에서 음악을 만들어낸 과정이 이게 계속 이제 한 9년 10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도 같이 동화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딥하게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하다 보니 이제 점점 더 큰 매력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발점에는 징징이가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징징이가 큰 도움이 되었다. 저는 사실 도움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클라리넷을 너무 어렸을 때 했어요. 초등학생 때. 물론 6년 정도 했지만 근데 사실 군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라도 클라리넷을 불어봤던 사람이 귀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사람 일은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어렸을 때 해서 그만뒀더라도 이게 한번 했으면은 언젠가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다. 무엇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는 맞아요. 것을 그때 정말 강하게 느꼈던 삶의 모든 것은 다 경험이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특이한 게 다른 얘기긴 한데 이 친구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운전하면서 책 읽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음악을 들으면 큰일 날 소리를 갑자기 시스터 액트나 레미제라블 이런 음악을 어. 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어. 악기의 그 음부터 사람이 부르는 거 코러스 대사 이걸 다 따라하는 거여서 내가 너는 왜 그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 시스터 액트는 한 200번을 봤고 레미제라블 몇 번 봤다고 했죠? 한 대여섯 번 보지 않았나? 에? 너무 근데 그거랑 194번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 레미제라블은 영화도 나왔지만 사실 그 전에 영화 나오기 전에는 그 뭐라고 하죠? 뮤지컬? 뮤지컬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데 그 뮤지컬을 되게 많이 봤었어. 그러니까 이 실제로 본 게 아니라 영상으로 그 네. 해외 그 나오는 뭐 실황, 공연 실황 25주년, 같은 거. 네, 25주년, 뭐 10주년 뭐 이런 거. 시스터 액트는 많이 보신 거 맞죠? 시스터 액트는 정말 많이 봤죠. 유독 좋아하시는 영화인가 보다. 그게 근데 어렸을 때 봤는데 그게 아직도 계속 그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그리고 가끔 이제 OCN에서 나오거나 맞아요. 아니면 문득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거 OTT에서 막 이렇게 뜨면은 이거 재밌었는데 또 볼까? 뭐 또 볼까? 또 볼까? 근데 어린 시절에 보는 건 못 이겨요. 그쵸. 그냥 트럭에 치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그건 그 그냥. 나온 음악들이 또 너무 좋았고. 그쵸. 네, 워낙 그거. 명작이고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아까는 막 군악대니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음악에 대한 관심이나 재능은 그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사실 뭐 농담 삼아 지나가긴 했지만 클라리넷 자체도 어릴 때 어쨌든 시작을 하셨던 거니까. 트럭에 치이다. 클라리넷에 치신 거예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치인 거죠. 예.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클라리넷.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배우 박고래님과 음악감독 진호님 모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서 방송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는 좀 이런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해요. 저희 고래님께서 저번 프랑켄슈타인 에피소드에 나오셔서 근황 토크 때 최근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어요. 제 남자친구랑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되게 낭만적으로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순례길을 걷다니 너무너무 낭만적이고 멋지네요. 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어지는 고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 진호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방송을 서로 간의 발냄새를 숨기느라 좀 고생께나 했다. 그리고 모두가 한 100명? 몇십 명이 함께 자는 이제 숙소였는데 같이 간 남자친구의 밤샘 코골이가 너무도 심해서 진짜 어떻게 하고 싶었다. 코리안 넘버원. 거의 국보다. 이 정도면 내셔널 트레저다. 이렇게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온 거의 뭐 내셔널 트레저. 첫 방송에 은퇴를 생각을 해야 되나요? 코로 클라리넷을 분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쉽지 않은데 코로 클라리넷. 이런 그 얘기들을 하셨는데 뭐 진호님의 어떤 변명을 듣기 전에 고래님 다시 한번 좀 이제 팩트 체크를 그때 그 발언들이 모두 사실이었나요? 모두 사실이었고요. 발냄새를 숨길 수 없었다. 숨길 수 없었다? 그 세상의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지금 하나 더 있다. 발냄새도 숨길 수 없다. 사랑과 재채기와 발냄새는 결코 숨길 수 없다. 지워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 언스토퍼블. 같은 말이세요. 선생과 스승과 제자는 하나다? 맞나요? 네, 최근에 또 부모와 스승. 태국 여행을 같이 갔다 왔어요. 많이 걸으셨나요? 많이 여름의 나라에서. 아니 그 정도면 굳이 저를 나랑 여행 가주는 애가 얘밖에 없어. 거의 뭐 아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두 분이 또 이제 연애 중이시고 또 연인 간에 또 이렇게 같이 또 그런 험난한 코스를 함께 여행하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을 또 이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뭐 진호님 혹시 그 변명의 여지가 있는지? 변명은 없습니다. 제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 뭐 제 코골이도 알고 있고. 나 코 골았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제가 원래 사실은 코를 고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니 근데 이거 팩트잖아요. 웃으시면 안 돼요. 저와의 첫 만남 그 네네네네, 초기 연애 진행하세요. 때는 네. 코를 제가 골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로 인해서? 저로 인해서 뭐 결국 제가 자초한 일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체중이 많이 늘었어요. 이 친구를 만나고. 연애를 하시면서. 이 친구 탓을 고래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복하면 맞아요. 근데 연애하고 결혼하면 살쪄요. 많이 먹게 되잖아요. 또 네.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같이 맞아요. 하고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고래 씨가 남긴 음식 제가 다 먹던 그래서 고래님은 여전히 좀 날씬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건가? 아깝잖아요. 이게 사실 코에 살이 아시잖아요. 쪘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음식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이제 맞아요. 남기면은 너무 맛있는데 남기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크게 개의치 않게 되잖아요. 그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먹다 남긴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직 스틸 헝그리인 상태였고 난 아직 배고프다. 그렇죠. 그래서 먹다 보니 이제 체중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코에 솔직하게. 쪘다. 근데 지금 보기에는 전혀 막 그런 살집 있는 느낌이 아니신데요? 그렇죠. 근데 이 제가 고래님과 초기 연애 때 모습을 이제 상현님이 못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5분 동안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조심하세요. 테스 형. 보여드리? 그럴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느끼고 있죠. 이게 내가 코도 찌고 얼굴도 찌고 마음도 살찌우고 좋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마침 이제 순례길에서 포텐을 터뜨렸다. 그 순례길의 피곤함과 그렇죠. 이 모든 그 침실의 아늑함이 그렇죠. 나의 어떤 코골이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이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의 지침, 아. 에너지의 바닥 이런 게 나를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도미토리에서 저희가 이제 묵었는데 거기 이제 보통 한 4-50명 정도, 오. 뭐 적으면 3-40명 정도 진짜 많아요. 분들이 이제 같이 이 벙커 침대라고 1-2층 침대 거기서 이제 묵게 되는데 광역기였네요. 그러면 코골이가. 거기에 커튼만 있는 곳들이 있고 커튼이 아예 없는 곳들도 있어요. 이 네. 침대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잠드실 때는 이제 보통 외국 분들이 먼저 잠드시니까 외국 분들의 코골이로 이제 합창이 시작되거든요. 재즈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합주가. 프리 재즈가 시작되는 거예요. 약간 서로 규율을 정하지 않는. 재즈 버스킹 무대가 그렇죠. 모두가 버스커가 되는. 박자가 없지만 어느 순간 뭔가 박자가 있는 것 같은 동기화라고 하죠. 약간 그게 있는데 모두가 이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잠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독주가 시작되나요? 이 임세션의 영화를 보면은 각기 다른 이제 약물을 투여를 해서 각기 다른 세상에 접속을 하게 되잖아요. 각기 다른 꿈에. 예. 그렇죠. 근데 서로가 커넥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음. 자기만의 꿈을 꾸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럼 저는 저만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은 이 다른 사람들 꿈에서 그 있잖아요. 꿈을 깨기 위해 트리거를 만들어 놓잖아요. 맞아요. 이제 의자를 뒤로 젖혀서 깨운다던가 킥을 만들잖아요. 음악을 들리게 한다거나 농 페르디아 음악 뭐 이런 거 하는 근데 제가 킥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한테. 다 접속 종료. 어쩌면 한때 꿈꾸셨던 네. 에릭 클랩튼의 길을 그렇죠. 결국 이루신 거 아닐까요? 솔로를 결국 엄청난 퍼포먼스, 독주 그렇죠. 모두를 휘어잡는 그래서 이제 고래 씨한테 이제 후기를 들어보니 공연 후기, 공연 리뷰. 공연 후기를 들어보니 나 빼고 모두가 눈이 퀭해 있었다. 그런 적이 있다고 혼자 하더라고요. 재즈로 정말. 시작했으나 끝은 헤비메탈이었다. 그렇죠. 단 한 명만에. 헤비메탈 거의 데스메탈 수준까지. 그래서 좀 많이 민망을 했던 기억이. 발냄새는 솔직히 그 하루에 25km, 20km 걷는데 맞아요. 이 사람 발냄새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또 그 역공의 기회를 좀 드리자면 발냄새는 쌍방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또 그 진호님도
경험하신 리뷰를 또 이제 근데 저는 배려 차원에서 일부러 맞진 않았어요. 이게 또 이제 그럼 저는 맡았어요? 고래님만 이상한 사람 되는데요? 아니 나는 왜냐면은 걸 어떡해요? 왜냐면 고라님이 1층에서 자고 아, 제가 2층에서 잤는데 신발을 보통 1층에 벗고 올라가니까 보통 이게 그 냄새라는 것이 예. 무겁거든요. 그쵸, 아래로 가죠. 아래로 가잖아요. 고였구나. 이게 밑으로 가게 되니까 데인저 존이었구나 고래님 그렇죠. 자리가. 이게 스멀스멀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아. 이게 뭐 이렇게 가벼운 공도 아니었고. 어떻게 기억나세요 고래님? 그때 어떤 그 숨막히는 마취? 대장내시경 들어갈 때처럼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걸로 인해 이제 고래님도 어떻게 보면은 또 잠을 잘 수도 있지 맞아. 않았을까. 아 그럼 그냥 뭐 다 기절시키는 거예요? 깨우는데. 그러니까요. 죽어라. 넥슬라이스를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깨우는 거죠. 솔로 독주를 시작하면서 아 데스메탈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제 킥으로 이제 깨우는 죽음이다. 거죠. 일어나라. 그 맨날 일어나면 나는 항상 화가 나 있고 항상 뭔가 마음이 급한데 이 친구 너무 느긋하고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그 킥의 음악 이제 한스 짐머가 또 작곡했으니까 아,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아침에 평온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밤새 모든 그 욕구를 다 풀어내셨기 때문에 그 독주로. 그렇죠. 아니 그래도 또 이제 마무리는 좀 이제 훈훈해야 되니까 그래도 고래님 행복하셨잖아요. 아. 함께 하시면서 또 좋았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 의지가 많이 됐다. 아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처음 간 게 아니고 이미 술래길을 재작년에 네. 재작년에 한 번 가고 작년에 한 번 가고 음, 또 이렇게 하니까 여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맞고 안 맞는다를 아.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 쿵 하면 짝 하는군요. 아직은 쾅 하면은 아. 쿡 정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니, 쾅 부딪혀. 훈훈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맞춰가는 중인데 아. 여행이 참 도움이 많이 됐다. 사실 그거 맞춰가는 것도 재즈예요. 아, 그렇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는 박자 속에 박자를 찾는 그 예, 재미가 있는 거니까. 그럼요. 또 이렇게 맞을 네, 때가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좋네요. 좋으신 거 맞죠? 아, 왜 히터가 네, 사람을 되게 훈훈하게 만드는. 지금 이 녹음실이 후끈 달아올랐는데 네. 히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젠 꺼도 되지 않을까. 네네네네. 히터를 저희가 끄고 2부 영화에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배우 고래님과 또 음악 감독님 진호님 이렇게 모시고 여러 가지 또 얘기 또 어떻게 또 음악 감독의 꿈을 꾸게 되셨는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진짜 앞에 1부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쌩 지나가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어요. 폭풍의 언덕 이야기 폭풍의 언덕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에메랄드 페넬 감독의 세 번째 연출작이자 그 에밀리 블론테의 유명한 고전 소설을 원작으로 한 리메이크 영화죠. 사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처음 리메이크된 작품은 아니고요. 이미 거의 뭐 영화와 TV 영화, TV 시리즈로도 20차례, 20차례 이상 리메이크가 된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져온 영화 폭풍의 언덕 되겠습니다. 그 폭풍의 언덕 사실 그 원작의 번역 타이틀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원제는 워더링 하이츠라는 이제 제목인데 이게 주인공이 살고 있는 저택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고유명사다 보니까 사실 번역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폭풍의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장명이 됐기 때문에 폭풍의 언덕으로 그냥 표기를 원작으로도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 보고 오셨어요. 근데 그 원작 소설을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혹시 읽으셨다면 또 혹은 읽지 않으셨다면 평소에 갖고 계셨던 이미지는 또 어떠한지 사실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엿줍고 이어서 이번 에메랄드 페넬 버전의 리메이크에 대한 인상 비평 이런 것도 연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뭐 고래님부터 해주신다면. 저는 어렸을 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그 만화책을 파는 곳인데 네. 빌려주기도 하고 음. 뭐 그런 인터넷 소설도 있고 뭐 이런 아주 작은 동네 책방에 그 아저씨가 이제 고전 소설을 좋아하셔서 어린이 버전으로 그런 고전 소설을 되게 몇 권씩 갖다 놓으셨어요. 그 판매용으로. 그 엄마는 그 아파트 단지 이렇게 같이 걷다가
이렇게 거기 들어가서 책 한 권을 골라라 해서 막 일주일에 하나씩 엄마 책을 오. 사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폭풍의 언덕이었어요. 그거를 직접 고르신 거예요? 애기 때요. 왜 많지 않았어요. 고전 소설 한 뭐 6권 정도 항상 아저씨가 들여놓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의 언덕이라는 제목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그 이유가 조금 폭풍 언덕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뭐 책 내용까지 기억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책을 읽고 나서 받았던 인상이 와 진짜 재밌다. 오. 이렇게 그 원작은 세대를 이렇게 좀 거듭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맞아요. 왜냐면 영화 보기 전에 한번 조금 다시 읽고 왔는데 일부 정도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되게 그 구성적으로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화자가 다 다르게 진행되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하는데 이야기가 엄청 비극적인데 그러니까 사실 액자식 구성이죠.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아이고 이번 영화 네 그냥 뭐 그런 느낌이었다. 원작이 엄청 재밌었다. 내가 에밀리 브론테면 관짝을 팡팡팡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했답니다. 이번 리메이크를 보고 에밀리 브론테가 번뜩 일어나서 내 이놈 예끼. 이게 무슨 짓이야? 근데 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런 류의 어떤 해석들을 가진 다른 작품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이미 있었지만 네, 뭐 원작 너무 재밌었다. 어쨌든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않으셨지만 고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번 에메랄드 패널 작품에 대한 인상 비평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네, 라는- 좀 다른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진호님은 저는 사실 이 원작 소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영화도 이번엔 처음 접하기도 하고 이 내용도 처음 접하기도 했는데 이런 시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완전 새로운 도화지 같은 시선이죠. 네. 근데 왠지 모르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구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참신한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쵸. 어디에서나 볼 법한 구조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서 약간 이제 우리나라의 방자전을 본 것 같이. 영화 방자전? 옛날 이야기 방자전. 네, 고전 이제 뭐 전례라고 해야 네네네. 되나? 네, 그래서 방자전을 약간 외국의 방자전이 아닐까. 영국 19세기 요크셔 지방의 방자전. 어떻게 보면 구도가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네, 이 이야기의 구조 자체 플롯은 사실 그러니까 이 영화적 소재에서 사실 막 이렇게 되게 새롭거나 신선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비주얼이라든가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자체가 워낙 200년 전에 쓰여진 고전 소설이기도 하거니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나라든 몇백 년 전에 옛날 이야기를 다루다 보면 특히 그게 사랑 이야기라면 더더욱 이 에메랄드 패널 버전의 폭풍의 언덕에서도 로미오와 줄리엣이 언급되듯이 옛날의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에는 계급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이거 많이 봐왔던 이야기 아닌가? 이런 기시감들을 느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고래님이랑 같이 프랑켄슈타인 방송했을 때 제가 또 어떤 그런 시네필적인 광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나 이번 프랑켄슈타인 보기 전에 기존 프랑켄슈타인 다 다시 본다. 이래서 제가 다 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또 저희 방송에서 그 백설공주 실사화 작년에 다룰 때 또 이전에 애니메이션이나 실사화됐던 백설공주 다 보고 제가 약간 그런 좀 이제 관람 방법을 선택해 왔었는데 이번 폭풍의 언덕은 검색하니까 20편 이상이 나오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벽을 느끼셨군요. 이럴 바에는 그냥 소설을 오랜만에 한 번 더 다시 읽자 해서 저도 소설을 다 읽고 왔어요. 한 달 전부터 해서 한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육아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읽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느낌이 책장 마지막 장을 딱 덮고 딱 들었던 생각이 또라이들 천국이네? 약간 이런 느낌의 소설이었는데 거의 한 15년 만에 다시 본 폭풍의 언덕 소설은 여전히 또라이 천국이었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 소설이 갖고 있던 어떤 생생한 문체랄까? 아니면 그 뻔한 이야기, 기시감 짙은 이야기일지라도 좀 이제 그 이야기 전개면에서 달려나가는 어떤 맛이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저는 생각보다 술술 읽히긴 했어요. 500페이지가 넘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간 낸 것 치고는 빨리 읽었었는데 이번 영화는
아까 고래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원작에서는 이 두 개의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이번 영화는 그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캐시와 히스클리프 세대에만 집중을 딱 떼놓고 했잖아요.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너무 되는데 매체 차이가 있으니까 결국 이 원작 소설이 가지는 풍미는 그 뒷세대까지를 보여줘야 더 진하게 우러날 수 있었던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고, 그리고 보통 이런 뭐 아까 언급 잠깐 되긴 했지만 레미제라블이라던가 워낙 이렇게 뭐 제인 에어라던가 많이 리메이크된 고전 소설들이 있잖아요. 오만과 편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을 새롭게 리메이크할 거면 결국에 기존 작품들과 겹치지 않게 뭔가 자기만의 어떤 관점을 컨셉을 결국은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번 작품에서는 좀 이제 어떤 섹시한 관능적인 이런 묘사였구나 싶은데 그 선택 자체는 너무 이해가 되고 일정 부분 잘 해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겨우 이런 걸로 그치기에는 원작 소설이 갖고 있던 무게감을 이겨내지 못했던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정말 간단하게만 그 원작 소설은 진짜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화에 맞춰서만 내용 설명을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제가 워더링 하이츠인데 그 요크셔 그 시골 지방, 영국 시골 지방에 진짜 그 어떤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에 워더링 하이츠라는 이름의 저택이 있고 그 저택에 우리 캐시 아가씨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이 아니죠. 폭력적인 술주정뱅이 아버지 언쇼 영감님 밑에서 이제 이 캐시가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나 잠깐 시내 갔다 온다 하더니 술김에 웬 남자애를 데려왔어. 무슨 도둑고양이 임보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양주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야 이제부터 내가 얘 불쌍해가지고 데려왔거든. 캐시 너랑 이렇게 잘 지내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얘를 동생처럼 여겨서 잘 지내봐가 아니라 캐시 내가 네 놀잇감을 가져왔다. 그 영어 대사로는 펫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데려왔다. 네가 잘 데리고 놀아봐 라고 하면서 이제 남자애를 데려오고 이 남자애에게 이 캐시가 히스클리프라는 개간지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해서 이 캐시와 히스클리프가 계급의 차이, 신분의 차이는 있지만 진짜 막역하게 어떻게 보면은 남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찐친 같기도 한 상태로 이제 자라면서 둘이 이제 사랑을 품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계급의 차이도 있고 서로 또 수줍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둘 다 결국은 또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뒤틀린 관계로 이제 이어나가게 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둘이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서로의 마음을 표출하지 못한 그냥 속 안에 간직하고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위 비어있던 저택에 웬 새로운 가문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린튼 가문이라고 이제 하는데 부잣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시는 지금 집이 망해가고 있거든요. 이 출주정뱅이 아빠가 뭐 일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다 꼬라박기만 하고 도박해서 날리고 하는 지금 집안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나 저 옆에 새로 이사 온 린튼의 에드거라는 그 멋진 도련님에게 시집을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히스클리프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종의 사건을 거쳐서 결국 히스클리프는 캐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캐시는 이 에드거 린튼과 결혼을 하게 되고 뭐 행복해 보이는 외면적으로 외피적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몇 년 후에 훌쩍 떠났던 히스클리프가 다시 훌쩍 돌아오게 되면서 우리 캐시 아가씨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된다. 그것도 굉장히 격정적으로 이게 바로 폭풍의 언덕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 원작이 고전이라 많은 분들이 약간 뭔가 있어 보여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막장 드라마예요. 그냥 치정물이고 불륜 중심의 어떤 이야기라는 점에서 현대 관객분들이 다소간에 좀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전체적인 이야기 구성을 먼저 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라고 싶어요. 일단 아까 인상비평에서 진호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신분을 넘는 사랑 이야기 자체도 뻔한데 그 안에서 또 이제 돌쇠가 우리 마님과 이제 통하였느냐 이런 내용이 사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도 이미 뻔하단 말이죠. 좀 이 전개가 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소설을 전혀 모르셨던 진짜 그 백지장의 시점에서 보신 우리 진호님은 좀 어떠셨는지. 이게 사실 진짜 만약에 한국 영화로 리메이크를 됐을 때도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배경 말고는 사실 달라질 게 없는
그런 거 같고 음. 뭐 이 신분 차이라던가 이 캐시의 가정에 대한 얘기라던가 새로운 린튼가라던가 이 히스클리프의 서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뭐랄까 뻔한 느낌이었어요. 이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도 예측이 가능한 어떤 그렇죠. 플롯대로 가고 있었고 해서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이제 계속 보면서 엥 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약간 이런. 그래서 아니 이 이야기 구조랑 결말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이 뻔한 거를 보여주기에 이거를 만들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모르지만 연출님의 이 영화를 연출한 사람의 생각을 근데 그러면은 어떤 다른 스타일이라던가 이 연출만의 어떤 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이 고전의 재해석을 지금 하려고 한 것일 텐데 거기서 약간 좀 이 연출의 의도한 바를 이해를 하고 싶어 했으나 아직 내가 그 연출과 동화를 되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이제 뭐 이제 저도 이제 이 팟캐스트를 출연하기 전에 이 영화에 대해 이제 막 비평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이라던가 이런 걸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결국엔 좀 비슷한 생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도 음악인데 이 이야기의 구조 자체에서 이게 보여주는 지금 이 이야기의 뭐랄까요 흐름이라던가 이런 캐릭터성 이런 것들이 결국엔 사람들 똑같이 뒤에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뭐 이게 그래서 뭔가 고전을 재해석을 하는데 결국에 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 말고 뭘 하겠다는 거야 라는 그런 비평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원작을 많이 바꾸긴 했거든요. 사실 그 캐시의 아버지 언쇼도 이렇게 개차반이 아니에요. 원작에서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분량이 전혀 아니고 심지어 캐시의 오빠라고 힌들리라는 캐릭터가 개차반으로 도박사로 나오는데 그거를 이 영화에서는 언쇼 아버지랑 좀 합친 그런 구성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좀 전반적으로 소설을 안 바꿨다고 하기엔 많이 바꿨는데 또 진호님이 느끼신 대로 그렇다고 뭔가 결정적으로 많이 바꾼 건 또 없는 느낌이라 좀 뭔가 애매모호함, 밍숭맹숭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질 수는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고래님은 어떠셨는지? 그 말씀하신 애매함을 전반적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스캔들 있잖아요. 한국 영화 중에 스캔들. 한국 영화 스캔들이 또 이제 리메이크가 된다고 하지만 이거 너무 이제 스캔들 같은 구성을 따르는 어떤 그런 신분곽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뭐 그래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다가도 말고 저쪽으로 약간 가다가도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런 관계에 더 집중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날렸는지 예를 들면 그 넬리도 약간 캐릭터가 많이 다르잖아요. 가정부 넬리도 뭐 조세프나 이제 막 거기 이제 주변 인물들조차도 이제 다 바꿔버리고 조금 더 그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쳐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랑 그 오빠를 합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각색이 좋을 거면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어라 가담하니까 또 이게 애매해져 버리고 그런 구조적인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진짜 그 이대에 가서 이제 완성되는 어떤 그 인간성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담겨서 너무너무 아쉬웠다. 맞아요. 좀 쉬운 길을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조금 이제 굉장히 하드코어한 부분도 있지만 멜로라면 멜로잖아요. 장르가. 또 멜로만큼 두 주인공의 어떤 케미스트리가 또 중요한 장르가 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래님이 느끼시기에는 이 캐시와 히스클리프의 관계, 또 그들의 사랑, 각각의 캐릭터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사실 쉽게 공감하기는 어려운 인물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표현 많이 하듯이 전쟁 같은 사랑이고 되게 뒤틀린 관계고 가스라이팅과 자존심 세우기가 난무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좀 어떠셨는지. 이게 처음에는 막 조금 화가 났어요. 아 이게 뭐야 왜 이렇게까지 됐지? 뭐 이런 생각 하다가 특히 이사벨라랑 이제 히스클리프랑 이제 그러는 걸 보면서 이사벨라의 어떤 재해석이 되게 SM 좋아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SM적인 걸 되게 많이 가져온 것 같긴 해요. 예.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뭐 조세프랑 그 질라의 관계도 그렇고. 어쨌든 그쪽으로 또 가려면 확실하게 갔으면 더 맛있을 수 있었다. 그치. 그러니까 그 가다 말아서 아쉬웠고 영화를 보면서 나중엔 다 포기했고 그냥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포기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포기하고 나니까 이제 이 영화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했을 때 나는 이게 스피노프로 히스클리프랑 이사벨라 편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걔네가 제일 재밌네. 뭐 이런 생각을 맞아요. 좀 했어요. 그 거기가 요즘 시대로는 자극 끝이가 도파민의 끝이거든요. 쌍방 혐오에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사벨라의 캐릭터를 맡은 배우에 대한 연기력의 칭찬이 엄청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약해 보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 같은데 또 뒷부분에 가서는 또 되게 또 약간 강단 있고 약간 자존심 세울 땐 또 세우고 이런 입체적인 면모가 드러나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는. 고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사벨라라는 캐릭터는 이제 히스클리프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약간 비운의 그런 캐릭터로 보통은 남게 되는데 이거는 이사벨라가 즐기고 있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결국에는 주인공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출한테 버려졌다. 그런 느낌. 영화에서 버려졌다. 본인은 되게 주체적으로 나 이런 캐릭터야 하고 딱 강렬하게 보여줬는데 결국에 남은 거는 이제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였다. 외려 어쨌든 초점은 둘이, 그쪽이라. 맞아. 그 둘이 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너무 흘러갔고 맞아요. 이사벨라가 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많이 가서 여기가 더 맛있네, 재밌네. 나 같으면은 이걸 선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의외성에서 오는 재미는 오히려 이사벨라와 히스클리프 쪽에 더 무게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술은 넷플릭스가 한다고. 요즘 시네마는 왜 넷플릭스밖에 안 하는 건가? 그 넷플에서 이제 유명했던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네. 또 재밌더라고요. 아마 또 그 넷플릭스에 제작한 영화였다면 좀 더 그런 자극적인 쪽으로 좀 가지 않았을까? 애매는 안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오프닝이 흥미롭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면 오프닝 크레딧이 나오면서 암전 화면에서 이제 어떤 나무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떤 남성으로 추정되는 캐릭터의 신음소리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게 페이크 연출인데 화면이 뜨기 전까지는 뭔가 어떤 애정씬이 있나? 어떤 정사 장면으로 이 영화가 시작되나 보다 했는데 화면이 밝아지면 그게 알고 보니까 나무 침대가 아니고 그 교수형 당하고 있는 죄인의 어떤 신음소리, 목이 졸렸으니까 신음이 막 나고 막 몸을 움직이니까 그 나무 삐그덕 소리는 소리가 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고 심지어는 흥분도 느끼고 이런 연출이 있어서 사실 영화는 오프닝에서 전체 2시간 이야기를 요약한다라는 또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영화는 결국 사랑은 죽음이라고 상정하고 가는 영화구나. 사랑은 고통이라고 상정하고 가는 영화구나. 실제로 그 교수형 당하는 죄인의 발기된 성기 쪽을 클로즈업 해주기도 하고 또 이어서는 어린 시절에 이 주정뱅이 아버지에게 히스클리프가 채찍질 당해서 등에 흉터가 생기는데 또 캐시가 그걸 보고 약간 어떤 성적인 긴장감, 텐션 이런 걸 느끼는 장면이 나오는 데다가 또 영화 중반부쯤 가면 성인이 된 캐시가 코르셋을 더 조이는 것으로 자기에게도 그런 등의 상처를 흉터를 재현하려는 듯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 컨셉 자체는 이 둘의 어떤 전쟁 같은 사랑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해서 잔기술 같은 건 잘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선 잘했으면서 결국 그 파괴적인 사랑을 묘사하는 게 숱하게 반복되는 섹스씬인데 사실 그 섹스씬이라는 것도 진짜 이 방면에서 굉장히 잘한 영화들이 있어요. 되게 자극적이고 그러면서 어떤 완성도를 놓치지 않고 가는. 근데 이 영화는 나는 모르겠어. 내가 표현이 좀 이상한데 기준이 높은 건지 모르겠지만 별로 안냐? 그렇게까지 야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짧았죠. 그래서 이게 뭐 되게 자극적인 영화로 컨셉을 잡은 것 치고는 그리고 다시 보니까 상영 등급이 15세 관람 가더라고요. 청불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것조차 여기서는 확 더 갔어야 됐던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뒤에 만나가지고 그런 관계를 맺는 장면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폭풍 같은 사랑에
이 결과물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이런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의 신 구성이라든가 뭐 연출적인 방향도 있을 텐데 약간 욕심이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자극적으로 보임으로써 이 러닝 타임을 지켜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급하게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급하게 이거를 빨리 단도리 쳐야겠다는 그런 느낌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이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데 넘어가 버리는 씬들이 많더라고요. 뭐 제가 그래서 되게 의아스러웠던 거는 하나가 대표적인 예로 나중에 히스클리프가 캐서린한테 편지를 쓰는, 이사벨라를 통해서 편지를 쓰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계속 쓰죠. 계속 스팸 메일처럼. 근데 그거를 넬리가 중간에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받아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검열해버려. 네. 근데 그러면 히스클리프는 그 대사 속에 왜 답장이 안 올까? 막 나를 뭐 어쩌고 왜 답장 안 올까? 근데 이상한 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전에 히스클리프가 캐서린 만나러 갔을 때 의사도 안 물어보고 막 그냥 정원을 몰래 침입해서 들어가고 창문 열어서 들어가고 막 비 오는데 막 들어가서 막 하는데, 아니 자기 답장 안 오면 답답하면 자기 직접 찾아가면은 될 일을 굳이 기싸움, 편지 기싸움. 답장이 안 온다고. 기싸움이래. 애달게 하려고. 그게 약간 설명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편지를 애타게 답장이 오기 기다리고 있으면은 한 번쯤은 찾아가서 왜 답장 안 해? 또 그간 그렇게 찾아갔었으니까. 응, 찾아갔었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아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딴 얘기긴 한데 히스클리프가 돌쇠 역할을 하다가 5년 정도 훌쩍 떠나서 되게 멋진 도련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막 얘는 내 뭐 과거 친구 히스클리프야. 막 캐시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어떤 일을 했니? 5년간 뭐 즐거웠니? 뭐 이렇게 하는데 곧 죽어도 어떻게 돈 벌었는지 얘기를 안 하잖아. 그렇죠. 되게 비법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 저는 궁금했지. 얘 하는 걸 보니까 5년간 무슨 닌자 수업이라도 받았나? 이렇게 남의 집에 되게 신출귀몰 계란까지 잘 그 침대에 넣어놓고 가고 어디 뭐 원양어선 타고 온 사람도 아니고. 아 그리고 저는 무슨 픽업 아티스트 수업을 받았나 싶었던 게 또 멘트도 무슨 키스해줘 모든 게 무너져도 좋으니 뭐 이런 돌쇠가 어디서 지금 그런 대사 할 때마다 저랑 고래 씨랑 계속 쳐다봤었어요. 아 같이 보셨군요. 약간 그런 대사, 그런 사실 이제 저한테는 조금 오글거리는 대사긴 한데 네.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쟤 왜 저래 하면서 이게 그 몰입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맞아. 근데 왜냐면 사실 사랑과 애정 표현이라는 게 일정 부분 유치한 속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두 주인공의 사랑에 잘 올라탔다면 공감을 많이 했다면 모든 게 무너져도 좋으니 키스해줘 이런 대사를 봤을 때 유치하다고 좀 느낄지언정 낭만적이야 이런 것도 없진 않았을 텐데 애초에 그걸 영화가 설득을 못 시켜냈다 보니까 그런 대사들을 할 때마다 저는 계속 속으로 5년간 뭘 배우고 온 거지? 뭐 픽업 아티스트한테 수업 받고 닌자 수업이라도 받은 건가? 5년은 좀 짧아. 한 여자를 후리는 수업을 받기에는 5년은 조금 짧지 않았나. 그렇죠. 뭐 외모빨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캐릭터, 각 그 영화에 나온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런 서사적인 설명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계속 그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캐서린과 히스클리프한테 초점을 맞춰야 될 수밖에 없는 영화다 보니까 아까운 캐릭터들이 다 이게 조금 흐지부지되고 이게 설명들이 하면서 이 영화들이 결국에는 어떻게든 이 정해진 결말로 가야 돼라는 그런 쫓기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 136분 영화에서. 그래서 아니 이럴 거면은 아니 뭐 그건 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차라리 뭐 HBO 드라마 시즌으로 해서 시즌 2까지만 해서 시즌 1당 한 8편씩만 해도 정말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그 매체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디테일들을 미디어가. 다 챙겨가면서 네, 그러면 되게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한 136분 안에 다 담아내려니 너무 아까운 거죠. 그리고 사실 많이 장편 영화로서 136분이면 요즘 같은 시기에 짧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쵸.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저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치정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치정물 좋아해요. 뭐 헤어질 결심이라던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지탄받아 마땅하겠지만 그
그 텐션이 있잖아요. 들키지 않아야 된다 해서 오는 텐션과 그럼에도 어떤 이런 배덕감에서 느껴지는 또 어떤 짜릿함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돼 있어서 굉장히 어떤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기 좋은 장르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캐시가 히스클리프와 통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에드거나 세상에 느끼는 죄의식이 부채감이 더 잘 묘사됐어야 됐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이 불륜 장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그렇게 야하지도 않은 것 같은 정사심 몇 번 하고 갑자기 얘가 이대로는 안 돼. 이제 그만둬. 막 이렇게 하니까 뭐 그간 무슨 뭔 내적 성장이 있었길래 갑자기 내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디테일도 조금 내적으로 챙겨갔으면 좋았겠다. 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분명히 이제 좋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 오프닝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작엔 없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를 함축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나 여기 야만이야. 뭐 야만의 시대. 약간 이런 거를 그냥 우린 한 줄로 말할 수 있는 걸 그 페이크를 치는 기법이라든지 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또 캐시의 어떤 성격적인 면을 봤을 때 그 아버지 시체를 발로 차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뭐 영화적인 허용으로 되게 좋은 설정이었고 둘이 이제 그런 처음 이렇게 뭐 내통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 현악기의 음악도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불안한 뭐 이런 면들은 다 이제 현악기로 많이 표현이 되지만 그런 것도 되게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 그 음악이 좋았는데 너무 약간 다 동어 반복으로 나중에 끝나버려서 이게 결국엔 뭐지? 이렇게 됐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고로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기대를 그래서 엄청 한껏 했는데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이게 연출의 한계인 건지 왜 그 좋은 배우가 나는 바빌론에서 이 배우를 정말 와 진짜 저 사람 너무 연기 잘하고 너무 대단하고 매력 있다. 이랬는데 대단한 배우긴 하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매력이 아마 자기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또 했겠죠? 근데 그런 게 충분히 담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연출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 촬영 기법들이나 그 씬의 미장센이 좋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되게 좀 표현주의적으로 이렇게 설정된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면 주 무대인 워더링 하이츠 그 폭풍의 언덕 집도 일반적인 귀족 저택 느낌이 아니잖아요. 사실 절벽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귀족 저택의 집은 린튼가의 집일 텐데 사실 그 린튼가의 집도 내부는 되게 표현주의적이지만 워더링 하이츠 자체가 무슨 옛날 그 독일 표현주의 영화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나 아니면 요즘에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영화들에 나오는 무슨 공포 영화 속 배경들처럼 되게 어떤 왜곡돼 있잖아요. 비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는 맛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표현 양식을 하나로 좀 밀고 갔으면 좋았을 그치. 텐데 그런 게 아쉬운 거죠. 막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든지 뭐 아예 그렇게 좀 미장센에 콘클라베 같은 이제 그런 색감이나 어떤 구성적인 연출을 조금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좋은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네. 맞아요. 그러니까 답습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고 그래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추구한 건지는 알겠어. 워더링 하이츠는 이제 몰락해가는 집안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 이 뒤틀린 두 사람의 어떤 옛 과거와 사랑과 욕망을 상징하는 집이니까 공간이니까 굉장히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거칠고 진짜 어떤 좀 기괴한 부분도 있고 강압적인 느낌도 있고 건물 자체가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에드거의 집은 굉장히 어떤 화사하고 내부 구성도 막 파랬다가 빨갰다가 되게 막 이런 뭔지는 알겠는데 그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잘 녹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되게 돌출돼 있는 느낌이어서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로버트 에거스나 뭐 팀 버튼이나 웨스 앤더슨처럼 표현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감독들은 아예 영화 전체의 톤 앤 매너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세상에 왔구나 하면서 관객 입장에서는 영화를 술술 넘어가게 되는데 이 영화는 다른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시대극 같은데 그런 세트, 프로덕션 디자인만 여기선 이랬다가 저기선 이랬다가 콜라주 붙이듯이 막 부정교합이 들어가 버리니까 약간 몰입이 깨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저도. 근데 아까 그 배우 얘기하시고 또 음악 얘기도 해주셨는데 배우들 연기력 문제를 먼저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일단 그 고래님과는 저와 이제 둘이서 그 제이콥 엘로디의 두 번째 작품을 연이어서 지금 프랑켄슈타인에 이어서 하고 있는데 제이콥 엘로디는 또 어떠셨는지도 여성 관객 입장에서 궁금하고 또 진원님도 남성 관객 입장에서 마고 로비는 어땠는지 궁금하고 또 다른 배우들도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입을 닫아야겠다. 쟤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입을 열면 안 돼. 쟤는 모든 게 무너져도 좋으니 입을 열지 마. 너 키가래줘. 입 닫고 건초돔이나 올려. 그렇지 그렇지. 머리나 길러라야. 응. 네 피어싱은 왜 까불릴 때 했으면. 멋지더라야. 아 머리 기른 게 훨씬 나으셨어요? 아 그 건초씬 예수님 머리하고 아. 그 땀방울 똑똑해가지고 그 등에 있는 흉터 쫙 보여주면서 입을 닫고 그런 거 할 때 이미지로서 너무 멋있었고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싸구려 같이 말하고 있어. 뭘 싸구려 같이 말해. 맛있다 그러면서 아무튼 제이콥 엘로디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기대했던 거는 오만과 편견의 다하시 같은 사람인데 어라? 까보니까 프랑켄슈타인이 그냥 인간의 탈을 썼네? 비슷하긴 하더라. 이게 연이어서 봐서 그런가? 그 배우의 작품을? 눈빛이 약간 한계가 느껴졌죠. 뭐 아까 그런 게 있었던 뭐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는 배우 같긴 해요. 젊은 요즘 배우들 중에 되게 작품 선택이나 연기력에 대한 고민이 많은 배우인 것 같다.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일정 부분 받긴 했는데 뭔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연출력의 한계 때문인지 뭔지 어떤 그 피상적인 이미지 안에 갇혀서 그 밖으로는 좀 못 나오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좀 들긴 했고 근데 이제 멜로 영화에서는 로맨스 영화에서는 또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일단 외모도 뭐 잘생겼고 근데 저는 일단 키가 프랑켄슈타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2m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떤 섹슈얼한 텐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진짜 그 덩치빨. 캐시의 코르셋을 갑자기 들어 멱살 잡고 그쵸. 키스하잖아. 그런 것들은 되게 나쁘지 않네. 내가 이걸 10대 때 봤으면 아, 미쳤을 것 같아. 자지러졌을까요? 아, 제이콥 엘로디! 그래서 코르셋 들어! 그거랑 이거 알죠? 눈 가리고 입 가려 이렇게 푹 앉는 거. 맛있네, 맛있어 이랬을 것 같은데. 맛있다고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 장면이 맛있다 뭐 이런 거죠. 뭐 마고로비는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딱히 그런 자극을 못 받았어요. 두 캐릭터의 연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랄까 그냥 계속 보면서 소모되고 있네. 약간 맞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빛이 났던 건 이제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벨라 캐릭터를 연기하신 그 배우 분이 이 영화의 최대 수혜자가 아닐까. 저는 아빠도 언쇼. 언쇼. 언쇼 분은 언쇼 분대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 해석이 있는 배우라는 게 느껴지는 건 저는 언쇼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나머지 캐릭터들은 특히 제일 불쌍했던 거는 이제 넬리 캐릭터를 맡으신 분이 홍차오. 네, 결국에는 빌런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두 캐릭터의 절절한 마음을 이어주려면은 빌런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약간 억지 설정이 그러니까 이 나중에는 그냥 되게 얘 빨리 빌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래 찾아보니까 원작에서는 넬리라는 캐릭터가 사생아의 설정이 아닌데 여기 영화에서는 사생아로 나오더라고요. 원작에서는 또 관찰자 입장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좀 더 그러니까 아쉬웠던 거는 넬리가 맨 처음에 히스클리프가 처음에 이 언쇼 집에 왔을 때 둘이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사실 히스클리프가 오기 전에 캐서린과 넬리가 친하게 지냈었잖아요. 막 같이 서로 친구처럼 막 이렇게 친했어? 안 친하잖아. 근데 되게 깊은 관계인 것처럼 묘사하긴 하지. 노는 장면이 나오고 무시를 하니까 엄청 근데 넬리가 근데 이제 히스클리프가 오고 나서 둘이 이렇게 노니까 넬리가 이렇게 캐서린을 쳐다보는 그 바라보는 눈빛이 잠깐 클로즈업 돼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약간 저는 이게 그냥 제 뇌피셜이지만 넬리가 캐서린을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근데 약간, 이제 히스클리프한테 빼앗겼으니 그러니까 일종의 삼각관계처럼 유사 삼각관계처럼 묘사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뒤에 가서 그런 어떤 복수심 때문에 막 뭐 이렇게 해서 빌런으로 만들게 설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참 이 캐릭터가 좀 이렇게 소모가 된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막 어떤 뭐 마고로비의 외형적 모습이라던가 제이콥 엘로디의 외형적 모습이라던가 이런 게 별로 눈에 들어오진 않았었어요. 예. 근데 저는 캐스팅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연기력 자체보다도 연기는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원작 소설이 주인공들이 10대 후반 20대 막 이런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라이 같은 짓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 해도 그래 저 나이 때는 저럴 수 있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약간 중2병 같은 느낌으로. 근데 마고로비는 40대잖아요. 그러니까 3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 큰 어른이 조지라를? 약간 이런 느낌이 띠용. 그러니까 그 배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캐스팅 자체가 맞아. 너무 물론 이제 스타 파워가 필요해서 한 캐스팅이었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웠고 원작에서 히스클리프는 집시라는 표현이 쓰일 정도로 굉장히 까무잡잡한 피부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제이콥 엘로디는 너무 백인이라서 화이트워싱 아닌가? 근데 이게 좀 과한 게 아닌 게 넬리는 또 홍차우가 연기했잖아요. 아시아 캐릭터. 그러니까 난 이게 또 너무 스테레오타입인 거야. 아시아 한여 캐릭터. 근데 화이트워싱에 스테레오타입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하나는 희생해줘야지 하고 왠지 에드거를 또 유색인종으로 억지로 해준 것 같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부정교합이 원래 에드거와 이사벨라는 남매여야 되는데 인종이 다르니까 남매 같은 사이예요. 약간 이렇게 가는 게 조금 오바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뭐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좀 폭풍의 언덕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 해보신다면 뭐 저부터 할까요? 네. 저 한 줄 평가 간단합니다. 막장에 막장을 더해서 이렇게 드리고요.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막장에 막장을 더해서 어머 깜짝이야. 사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등급평가 C+ 드립니다. 뭐 고래님. 저도 C+고요. 이렇게 써놨어요. 원작이 담아낸 인간성이 이 작품이 유명해진 포인트 아니었나요? 공감이라는 요소가 작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보아요. 거의 아웃사이더예요. 공감이 안 가는 영화였다. 아쉬웠다. 뭐 마지막으로 네, 저는 C-를 진짜 저건 낮은 점수다. 네. 근데 그래서 한 줄 평은 고전을 비틀었지만 우리도 비틀어 버렸죠. 오케이. 좋은데요? 임자범이 부릅니다. 고해. 이런 느낌. 네. 고전도 비틀고 우리도 비틀어지고. 셋 다 그렇게 좋은 점수를 드리지는 못한 점 감독님께 죄송합니다. 안 들을 거니까. 그쵸. 불만 있으면 나오세요, 감독님. 한국어 하세요. 나와서 저희 해명하시면은 저희 방송 나와주세요. 네. 제가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폭풍의 언덕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 뭐 새로 오신 진호님부터. 네. 너무 좋은 자리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영화나 음악 얘기로 같이 얘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학개론 들으면 이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죄송합니다. 망한 영화 까는 게 더 재밌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저희 방송이 뭐가 됩니까? 약간 그런 거를 더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아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런 약간 불찰 요소들에 대해서 짚고 가면 더 재밌었겠다. 사실 앞에 두 분이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주셔가지고 제가 진행자로서 조금 시간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약간 녹음을 후다닥 끝내는 감이 있는데 이 아쉬움은 저희가 두 분을 나중에 또 모시는 것으로 두 분만 좋으시다면 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께 가장 많이 감사드리고요. 설 연휴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